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이음사회갈등연구소 대표 이원엽입니다. 네, 오늘 미래 일자리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미래형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답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에 관련된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보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대한민국 사회, 한국 사회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쩌다 한국인에 나왔던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가 주장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거기에 사례를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족 확장성, 관계성, 주체성, 심정 중심주의, 그리고 복합 유연성, 불확실성, 회피, 총 6가지의 특수성을 가지고 아주 설명한 아주 재미있는 이론인데요. 오늘은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중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관계에 집착하는 걸까라는 그 두 번째 강의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 그러기 전에 동서양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2가지 정도만 우선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원숭이, 펜도곰, 바나나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둘을 묶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묶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원숭이와 펜도곰을 묶는다. 두 번째,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다. 유럽 사람들은요, 미국을 포함한 유럽 사람들은 원숭이와 펜도곰을 묶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게 7, 80%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국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보여주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원숭이와 펜도곰은 동물이고 어떻게 식물과 동물을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단적 관점으로 사물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관계주의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한국 사회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펜도곰하고 바나나하고 묶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혁신가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자, 도끼, 톱, 망치, 통나무 이 4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빼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빼시겠어요? 첫 번째, 망치를 뺀다 1번. 두 번째, 통나무를 뺀다 2번. 여러분들은 어떤 걸 빼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망치를 빼신 분들은 어떤 형태에서 역할론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 통나무를 베는데 망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나무를 뺀 사람들은 도구적 의미를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끼, 톱, 망치는 모두 도구고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나무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관계성으로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관계에 많이 집착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동양은 본질주의적 관점과 관계주의적 관점 그리고 실천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성향이 있다. 반면에 서양은 역할론적 관점과 진단적 관점 그리고 관념적, 개념적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관계성이 짙은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다는 소통의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한국 사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성, 특수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가 있습니다.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는 유난히 우리라는 관계에 집착을 하죠. 이유는 보면 우리나라라는 표현과 저희 나라 다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는 우리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 조국 그러면 my century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모르셨을 텐데 김영삼 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경상도 분이시죠. 호남에 가서 지지율을 아주 반전시킨 획기적인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라는 관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왜 관계에 집착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쪽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라는 가치가 이렇게 새롭게 개인주의적 사회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 퍼스트 무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지난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가지고 참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우리라는 이런 집단성, 관계성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 정책이 잘 먹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라는 가치마저, 지배 가치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결론, 많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혹은 다양한 관계 부처에서 사회적 갈등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 결국은 사회적 경제,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부분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다, 오고 있다, 올 것이다. 많은 예측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서 이룩된 컴퓨터 디지털화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아이템과 그리고 키워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 2차, 3차에 대한 혁명에 대한 키워드를 우선 알고 넘어가는 게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뭘까? 그러면 이제 1차 산업혁명은 파워입니다. 전기기관차가 나왔죠. 두 번째, 2차 산업혁명, 에너지입니다. 석유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맨 처음에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 이거 바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 누가 타겠냐? 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와 컴퓨터가 없이는 우린 못 살죠. 거기에다가 점차적으로 최적화, AI를 집어넣고 인공지능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1차에서 4차까지 혁명에 관련된,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된 분들, 청년들한테 혹은 청소년들한테 알려줄 때 이렇게 키워드만을 가지고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두고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키워드 AI, 그리고 뭐 협력, 그리고 융합, 클라우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제가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와닿는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사람, 휴먼이었습니다. 저는 인문학 강사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인문학을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인문학 강사들이 가장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꽤 오래됐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인문학에 열광하고 있을까? 사람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에고라고 하죠. 심리학용어로 에고라고 하는데, 에고라는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두고 일자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건대 4차 산업혁명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왜? 기계가 대부분 다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대신 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는 일자리를 넘어서 일거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바로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는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런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소비자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이제 전기자동차를 넘어서 수소자동차, 여러 가지 AI 기능이 접목된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러면 그 가운데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없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뭐가 나와요? 대기업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기본소득을 만들어줘도 소비자의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소득의 쟁점이고 중점이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10년 후에 직업에 대한 전망을 많은 학자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직업의 75%가 사라진다. 10년 전으로 가볼까요? 지금의 10년 전에 있었던 직업이 지금도 상당 부분 없어진 직업들이 많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제가 청년에 막 도입을 했을 때, 사회생활을 처음 했을 때 주판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았습니다. 부기, 이런 단어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부기가 지금 회계입니다. 주판 하나만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직업이 다 없어졌죠. 주산학원도 없어졌습니다. 부기학원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컴퓨터 학원이 생겼는데 컴퓨터 학원도 지금은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보에, 넘치는 정보의 세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누가 굳이 학원에서 굳이 배우려 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자, 보면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는 건데,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에 보면 하이패스가, 저 또한 제가 젊을 때는 운동권에 있던 사람이라서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이유로 하이패스를 10여 년 정도 거부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를 사니까 하이패스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이패스를 달고 다닙니다만, 지금 그 관련된 도로공사의 톨게이트에 있던 노동자들이 거의 90%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게 불과 10년도 채 안 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 관련된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금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혹은 실직의 상태에 놓여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롯데리아를 갔었는데요. 참 오랜만에 갔었어요. 오랜만에 수년 만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현금을 받는, 그리고 결제를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저쪽에 부탁을 하면 결제를 해주긴 하는데 무인 시스템이 좀 달려 있어서 거기서 주문을 하고 거기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베스킨라빈스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물어봐서 했고요. 몰랐으니까요. 그나마 저 같은 그래도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은 몇 번 해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60대 되신 분이 와서 정말 헤매서 결국은 못하고 짜증나서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바로 그냥 AI라고 보면 돼요. 그것은 뭐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새로운 것들이 AI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그리고 소비자들을 길들여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에 없어질 주요 직업을 놓고 보면 지금의 이제 은행 관련된 직업들 많이 없어집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제가 법인 통장을 증설하느라고 갱신하느라고 은행을 1월 달인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은행을 최근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최근 3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통틀어서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은행 창구가 없어진다는 거죠. 은행 자체가 은행의 기능을 굉장히 디지털화하고 있다. 보다 AI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은행 관련된 철밥통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심판, 여러분들 요즘 축구 보시면 알겠지만 비디오 판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판도 다양해졌는데 결국은 그 기계가 대신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사무보조원, 저는 뭐 노동 관련된 이런 직업을 꽤 오래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무사의 역할, 변호사, 법무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에 정말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신고 대행자, 대부분 저도 세무대리인을 쓰다가 프로그램을 사서 그냥 입력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국세청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기회계, 감사사무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 수도 없이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옛날엔 이런 장비를 통해서 촬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다. 카메라맨이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지금 요즘 유튜버들이 보면 대부분 뭐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기도 하고요. 카메라 선생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경, 뭐 콘택트 지금 안경점에 가면 거의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래서 안경점이 지금 서울 어디에는 무인 안경점이 있습니다. 골라서 하면 다 세팅을 해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뭐 안경점 관련된 직업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을 직업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보면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일단 학교 교사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웃음치료사, 개그맨들, 그리고 성직자 이런 분들은 절대, 그리고 정치인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정치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향후에는 좀 더 세분화돼서 미국처럼 상의원, 하의원으로 나누어져서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국회의원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보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사라지지 않아야 될 직업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사람과 교감을 해야 하는 직업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제가 4차 산업혁명을 두고 아주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총 6강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키워드와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볍게 터치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리고 최고의 대안이 사회적 경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떠한 가치를 상실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채가 없는 30평의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급여가 있어야 하고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타야 하고 1억 원 이상의 보통 예금을 갖고 있어야 하고 연 1회 이상 유럽 기준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야 중산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 몇 개나 포함이 되십니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이것을 목표를 두고 삶의 목표와 의미를 두고 거기에 행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러한 환상과 혹은 환상에 대한 현실을 두고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대한민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뭐 혹자는 뭐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이것들이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 대비를 하면 참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부채가 없는 30평의 아파트에서부터 해외여행까지의 기준, 5가지 기준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뒀다면 프랑스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중산층이다라고 한다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만의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분노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사뭇 다르죠. 프랑스가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들어봐도 대한민국이 참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영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걷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걸 바로 중산층의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 이제 미국이 만들어낸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 고위층, 중산층 이렇게 보면 고층 빌딩에 그리고 화려한 큰 사무용 테이블에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 그 밑에 뉴욕 타임즈나 이런 비평지 같은 게 깔려 있는 모습을 잡아줍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중산층이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영국과 미국, 프랑스, 유럽의 선진국들의 중산층의 기준과 대한민국 사회의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물질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가치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서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도 살았고 그게 점차적으로 소수점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보통의 서민들은 그것을 아직도 이루지도 못하고 설사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거나 실직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보통의 서민들이 어떤 새로운 가치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인문학에 열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10여 년째 그렇습니다. 이 인문학의 열광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들 문화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사회적 경제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정책과 비전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유럽의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도 부족한 사회적 경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세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가치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배가치의 부재, 우리라는 가치마저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작금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가야 할까? 저는 또다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가치가 바로 우리였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있게 할 가치도 저는 우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형 일자리, 사람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볍게 터치를 한번 해봤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떠한 가치를 만들고 살아왔는지 우리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기본적인 새로운 시장,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더 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